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낙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세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오후 들어서 투심이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벤트 크게 있죠.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G20 정상회담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서 G2 간의 정상들이 만나서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도출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힌트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지금 발동을 했습니다. 드론 격추가 또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중동발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고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내로 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급등 흐름이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돌발 변수가 나왔고요. 우리 시장은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장세 속에서 작은 이슈에도 휘청휘청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낙폭이 커지는 것도 이에 동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거래소는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낙폭이 과하게 나오는 종목은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도 급락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잘 달리던 5G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하나 했는데 오늘 지금 대체적으로 조정 나오고 대북 관련주들이 오히려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양 국가 정상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까지 잡혔는데 시장이 큰 기폭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시간에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지도자급으로 격상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 역시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런저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집중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유행어처럼 돌고 있는 기승전 G20일 겁니다. G20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들 그리고 시장에서 하나둘씩 번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작은 이슈들까지 방향성 하나하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소비자가 바라보는 경기가 두 달 연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포인트 하락한 97.5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금리 수준 전망은 한국과 미국 모두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며 9포인트 급락했고 주택가격 전망은 최근 아파트값 회복세 속에 크게 오른 97포인트를 기록해 기준치인 100포인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토요일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 무역협상 수석 대표들이 전화회담을 갖고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전화회담에서 양측 협상 대표들은 협상의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정상회담의 의제를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과 방한 일정에 대한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계획은 없다고 답했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며 물론 북한에 대해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이틀간 다뤄야 할 분야가 많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이 1년 만에 40%가 넘게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광고의 디지털 전환 추세가 이어지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시장이 함께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가 212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130선 어제 터치했는데 일단은 터치하고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장중에 2135, 2133을 또 터치를 했는데 그대로 밀려 내려옵니다. 지금 고점 터치하고 1차 저항선을 맞고 계속해서 매물대에 지금 흘러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전해드린 대로 오후 들어서 지금 지수가 지속적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사는데 2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요. 개인 기관 파는데 15억 72억 원에 불과합니다. 오늘 거래량도 많이 안 실렸는데 연계금만 지금 535억 원 정도 사주고 나머지 주체들은 모두 팝니다. 시총 상위주 보시면
전체적으로 눈치 보기 보입니다. 지금 현대차와 셀트리온은 낙폭이 1.4%대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지수의 바로미터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보합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LG화학, 현대모비스는 올라가지만 포스코, 신한지주, SK텔레콤 소폭씩 빠집니다. 오르는 종목 1% 안팎, 내리는 종목도 1% 안팎입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낙폭이 제일 크고요. LG생활건강, 오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을 소폭씩 올라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밀렸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소폭씩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네이버도 올라가고 같은 섹터인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뱅크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큰 폭의 상승이 오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KB금융, 삼성물산은 소폭씩 또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708.89, 710선도 무너집니다. 1.23%대의 급락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720부터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데 장 초반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대외 변수가 워낙에 취약하고 개인이 지금 싣고 있고 시총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바람에도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고 11시 이후부터 지금 시장이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셔도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064억 원, 일단 급락장에서 개인은 1,000억 원을 넘게 또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의 매도가 강한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낙폭과대에 의해서 79억 원 들어오고 있지만 투신 연기금 모두 팔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590억 원의 매도 포지션이 잡힙니다. 시총 상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도 전체적으로 오르는 종목, 내리는 종목이 있는데 오르는 종목은 신라젠, CJENM, 헬릭스미스입니다. 신라젠 그동안 워낙에 많이 빠졌는데 오늘 2.3% 반등, CJENM은 어제 17만 원 무너지면서 연저점 찍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하는데 CJENM 같은 경우에 19만 원대부터 지금 브레이크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반등 굉장히 미미한 정도입니다. 헬릭스미스도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펄어빅스가 오늘 조정이 좀 크게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HLB도 조정, 슈젤도 조정, 셀트리온 제약도 조정입니다. 그리고 메디톡스와 스튜디오 드래곤 올라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CJENM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같은 계열사이기도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그동안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적으로 올라가는데 상승폭 거의 다 반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메디톡스 역시 상승폭 미미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의 KMW, SFA 그리고 제넥신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 올라갑니다. 중국 관련 소비주 오늘 전체적으로 섹터 흐름 그나마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라다이스 역시 소폭 상승 나오고 있고요. 5G 어렵다고 서두에 좀 말씀드렸죠. KMW, 다산네트워크스, RFHIC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대장주 KMW 6.9%의 급락세 현재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오늘 조정 나옵니다. 1154원 80전에 거래가 되면서 원달러 환율 지금 하락이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굵직한 이슈도 있고 자잘한 이슈들도 있을 텐데 시장이 너무 쉽게 좀 무너지는 듯한 모습은 보여집니다. 이슈들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투심이라든가 매물대가 좀 두껍지 않다 보니 네. 좀 사소한 이런 그런 매도 공세에도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 시장 오전장과 오후장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번 주 G20 정상회담과 더불어 일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까지 상승했던 시장의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거기에 중국 증시 역시도 낙폭을 확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동반 매물이 출회되면서 양시장 모두 약세 흐름으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오전장에도 그렇고 오후 들어서야 시장 하락 영향으로 소폭 좀 밀리긴 했지만 일단 특징 업종 2차 전지 관련주 단연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언론 보도로 일단 중국이 4년 만에 전기차 배터리 인증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 오늘 뉴스상으로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일단 중요한 점은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일단 지난 2015년도에 이러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에 그간 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대거
보류가 됐던 측면, 그러니까 즉 LG화학 등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 중국 시장에 진입을 못하던 상황이었었는데 일단 이러한 권장 리스트 폐지로 향후 중국 업체들과도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점 등이 오늘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뭐 포스코 케미칼이 대규모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서 투자 계획을 밝힌 점 등도 일단 복합적으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요인은 중국발 이런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삼아 본다면 중국에서 2021년도 이후에는 우리 업체들 중국 내 M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 그리고 LG화학만 보더라도 내년에는 4에서 5%대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약 7에서 8%대까지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뭐 이 권장 리스트 폐지 이후에 또 다른 자국 산업 보호책을 중국 정부가 또 펼칠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겠지만 우선 그간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있어서 좀 눌러왔던 요인이 그래도 해소된 만큼 이 중국발 소식은 2차 전지 관련 업종에 대한 투심 역시도 일부 회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내에서는 뭐 LG화학 그리고 LNF 등의 이런 주가 강세 요인에 주목하시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내에서 옥석 가리기 다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우리가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뭐 2차 전지 관련 이슈 말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조금 더 볼까요? 네, 일단 안 좋았던 메모리 장비 업체, 네. 하반기를 필두로 내년도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요인이기 때문에 예. 일단 메모리 장비 업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모리 장비 업체가 왜 안 좋았냐라고 반문하신다면 우선 올해 반도체 장비 투자가 전년 대비 약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뭐 장비 업체들에 있어서는 올해 상반기까지도 특별히 좋을 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줄어든 부분은 뭐 메모리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메모리 부분이 올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그 대규모 공급 쇼티지가 2020년도 하반기부터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일단 올해 줄어든 투자는 내년도 이후에는 다시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점에서 일단 올해 하반기를 앞두고 메모리 장비 업체들에 대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즉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라는 측면에서 각 업체들의 이런 투자 증대는 선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올해 하반기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메모리 전공정 장비 업체 위주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원익 IPS를 필두로 뭐 테스, KC텍 등에 있어서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들까지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일부 전략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네. 조금 아이디어 좀 활용 방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은 국제유가 상승한다고 정유주 접근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유업체 뭐 국제유가 상승한다고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정제 마진 등이 계속적으로 마진이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업체들 국제유가 단순히 상승세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정유업체보다는 그 외 종목들, 업종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유업체를 제외하고 해외 건설 부분이라던가 유정, 송유관, 굴삭기, 피팅 업체들에 있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는 뭐 인프라 관련 주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 유가 상승이라든가 유가 변동성 확대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이런 원유 수출 가격 경쟁력이 더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점. 이는 곧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 확대 기대감과 더불어서 관련주에 대한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아이디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리고 세아제강, 진성 TEC, 성광밴드 등에 있어서 주목하시면서 시장 대응에 이런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올라간다고 1차원적으로 정유주에 대한 접근보다는 그 외 부수적으로 이익이 나올 만한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엔 정말 굵직한 이슈들 많이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지표들, 특히나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된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전망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상승하고 있는 미국 증시에 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는 달러 매도, 주가 상승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오늘 오후 11시에 그 컨퍼런스 보드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시장 예상은 132로 5월달 134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에 이어서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하지만 고용 붐이 계속 일어나면서 임금 상승 속도가 전년 대비 3%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가 여전히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상황 속에서 지수가 조금 악화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더 높여주지 않을까 보십니다. 수요일 날에는 오후 9시 30분에 5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되는데요. 전월 대비 플러스 0.3%로 4월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역 전쟁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 투자가 좀 부진하지만 아무래도 내구재 주문들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꾸준하게 있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요일 날은 오후 9시 30분에 FRB가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전년 대비 플러스 1.5%고요. 코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플러스 1.6%로 4월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가 최근 들어서 크게 늘지는 않았고요. 집값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소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목표하는 2%를 하회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7월달 금리 인하와 관련된 가능성이 현재는 90%지만 앞으로는 1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달 이제 7월이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대기록을 경신하게 됩니다. 120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대기록인데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세계 경제 예측 기관이라든지 IB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지금 수축 국면에 와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들을 상당히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각광을 받는 지표가 미국 경제 경기 순환 시계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설비 가동률하고 실업률을 가지고 만드는 지표인데요. 현재 시점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52분이라고 그럽니다. 경기 후퇴를 알려주는 오후 6시가 일몰 시간으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정책 운영에 따라서는 일몰 뒤에 황혼이 찾아오는 골든 아워도 얼마만큼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거를 보면은 90년 이후에 3번 미국 경기는 피크를 친 뒤에 골든 아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경기 수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경기 화랑에 따른 여진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건데요. 2007년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6시 24분, 그리고 1990년 7월 같은 경우에는 오후 7시 02분, 그리고 2001년 3월 같은 경우는 오후 8시까지 골든 아워를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피크를 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미국의 골든 아워 같은 경우에는 2% 성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현재 찾아온 공존의 고용 붐이 얼마만큼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역 전쟁의 확전 여부를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막아주느냐 여부가 되는데요. 앞으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인프라 중심의 투자가 계속 일어난다면은 미국의 골든 아워는 아무래도 이번 경기 확장 국면이 12개월 최장 국면을 넘겨서
최소 한 130개월 정도까지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서는 한 가지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G20 정상회담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간에 뭐 만남이 있을 거고요. 실무자 간에 지금 통화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차 관세가 부과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이게 합의안 혹은 그에 준하게 아니면 어느 정도의 이야기라도 좀 나올까요? 네, 지금 현재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의 여론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좀 더 양보를 해달라고 계속 애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대선을 앞두고서 선거 없이 무역 합의를 덜컥 해줬을 경우에는 대선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양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이 무역 협의에서 유연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류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차례의 그 미중 무역 합의안을 들고서 공산당 최고 지도층이 정치국 회의에 참석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위에 그 상무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다. 또 굴욕 외교라고 호된 비판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류호 부총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이번 무역 합의는 불공정 합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합의문의 20에서 30%를 대거 수정을 했던 겁니다. 미중 정상회의와 실무협의를 앞두고 있지만 중국이 여전히 자신들의 핵심 이익 존중이라든지 평등, 호혜, 신의 원칙에 의해서 협상하자고 좀 미국이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각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타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G20 정상회담 뒤에 트럼프가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나머지 3,250억 달러, 그러니까 3,805개 품목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가서 현재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그 5G 설비 외에도 인권 침해를 들어서 위구르 수용시설의 감시 카메라, 그리고 인공지능 시설을 공급해주고 있는 하이크비전, 그리고 다화전자, 또 무선통신 회사인 하이트라라고 하는 회사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동맹국 수출도 어려지고 부품 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신뢰는 더 떨어지고 무역 전쟁이 다른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일단은 뭐 쉽게 봉합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뭐 결판이 날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4차 관세가 실제로 부과가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큰 또 여러 가지 혼란 상태에 올 거고요. 우리도 어떠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또 필요할까요? 이에 따라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단순한 무역 전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5G를 불러왔던 차세대 이동통신이라든지 스마트폰용 반도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2030년이 되면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상회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전쟁을 벌이는 속내는 중국에 편중되어 있던 다국적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 체인망을 재구축하는 쪽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의 분업 체계를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북위 23도 국가로 바꿔서 밸류체인의 중심을 이동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에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만들어낸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인해서 전자기기, 수탁, 제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대만을 비롯해서 부가가치 무역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조립 생산 거점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필리핀과 같은 쪽으로 분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집중된 생산 거점을 현재
북위 23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분산하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을 쓰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해외 공단 유치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정부 간 교섭을 좀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도 현재 탈중국 그 현상이 좀 겹쳐지면서 제조업의 생산 거점을 빠르게 해외로 돌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벌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올해 1분기에만 직접 투자가 3.5배나 증가한 7억 2천만 달러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제치고 최대 투자 국가가 되기 때문에 생산 거점을 확보시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도 좀 낭패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빨리 나서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G20 정상회담 이후를 좀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불발될 경우에는 뭐 중국은 또 경기 부양책 내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양책을 또다시 내놓을 수 있다고 지금 시장에선 예측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중국의 뭐 산업 생산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제조업 PMI를 합성을 해서 경기 인덱스를 만들어 보면요. 이를 월별 성장률로 다시 환산시키면은 5월 달에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6.3%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1분기가 6.4%였다는 정도는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도 경기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제 문제는 제4차 관세가 부과가 된다면 중국 경제는 최대 1.9%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보이는 손이라고 하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요와 공급을 다시 창출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내놓을 정책은 정책금리가 현재 4.35%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좀 낮춰줘서 금융시장의 작은 경색을 지금 해소시켜주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현재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는 한 8천억 위안 정도 더 늘려서 공공 인프라 투자를 조기에 집행시키면 경기 부양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25% 관세 부과 충격을 상쇄시키기 위한 위해나 절하도 앞으로 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이 외에도 내수주도의 성장을 위해서 현재 뭐 교통 체증 완화나 대기 오염 저감의 일환으로 승용차 판매, 번호판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발급 제한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해제시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대한 판매 촉진 정책가 발표됐지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그 경쟁을 미국과 하고 있는데 중국이 아이돌 국산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또 들려오는데 재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조선까지도 한국을 이제 뛰어넘겠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는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 시장까지도 육성 정책을 피우면서 국산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연예나 음악 시장까지도 굴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문화나 사회적 경직성 때문에 한국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중국 내 그 메인스트림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K-팝을 모방해서 거대한 시장 기반으로 자신들이 앞서가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실천시키고 있습니다. 당장 2018년도는 아이돌 그룹의 원년으로 삼기 위한 첫 단추를 깼던 해인데요. 아이돌을 발굴시켜서 육성하는 정책을 통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의 오디션 프로그램을 그대로 표방해서 우상 연습생이라든지 창조적 101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서 우승한 니네 걸퍼센트 그리고 로켓 걸스 같은 중국 내 인기 그룹도 만들면서 한국에 장악됐던 아이돌 시장을 빠른 속도로 중국 기업들이 파고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우리나라의 모 프로그램을 모방을 했는지 대강 알 수 있을 정도고 지금 실루엣만 봐도 반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따라하고 모방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K-팝 아이돌들의 상대가 될까요? 지금 세계적인 수준인데.
네, 지금 그 중국 아이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당히 좀 꽃미남이고요. 뭐 키도 180cm 이상입니다. 여성들도 뭐 큰 키와 그 슬림한 미인형들이 많은데요. 외형적으로는 한국 아이돌을 많이 근접합니다. 아무래도 13억이 넘는 인구에서 뽑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 문제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선진국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아이돌 자체 그 프로의식이 젖어 있지를 않고요. 대중 친근감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뭐 중국에서는 이런 아이돌을 버라이티 프로그램에 많이 그 내보내고 있는데요. 한국 아이돌 같은 경우에 이런 프로에서 대화 흐름을 좀 살려나가고 또 이끌 수 있는 토크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리액션이라든지 개인기를 야무지게 표현하는 반면에 중국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좀 진부하다고 할까요? 뭔지 모르고 딱딱한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를 끼가 없다고 표현하거나 재능 결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 아이돌과는 좀 한참 부족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 아이돌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와 함께 또 과제도 많은데요. 연습생부터 데뷔 때까지 육성 프로그램이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또 수익 모델도 빈약한데요. 연습생의 그 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실전과 같은 연습 환경도 있어야 되겠고요. 뭐 칼군무라고는 K-팝의 대표적인 안무, 그리고 화성,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 의상, 행사 같은 각 파트별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연예 기획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인 한국에 소속 아이돌을 보내서 아웃소싱 형태로 해서 위탁 연수를 하는 수준에 지금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장님 아이돌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엔터 업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제기가 됐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중국도 그럴 것 같아요. 후유증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취약점인데요. 수익 모델이 거의 음악 활동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 모델 같은 다양한 분야에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 보니까 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버라이티 프로그램에서도 찾는 데가 없고요. 아직 화교들이 살고 있는 동남아 같은 경우는 5천만 명이 살고 있지만 중국인들이요. 해외 진출은 엄두에도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K-팝이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중국 연예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또 작고요. 또 육성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연예 기획사가 난립해 있다고 합니다. 또 경쟁, 이런 작은 기업들 간의 경쟁이다 보니까 대부분 적자 생태라 그럽니다. 이 때문에 개런티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도 상당히 자주 일어나고요. 또 B급 아이돌만 양산하는 구조다 보니까 아이돌도 기획사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한순간 뜨게 되면은 빨리 독립해서 돈 벌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계약을 무시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잦은 법정 분쟁이 계속된다면은 가수 활동이 단면에 그치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계속 한국을 추월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아이돌 육성까지 나서고 있는 중국 시장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유망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